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6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20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주최해온 행정안전부는 사상 처음 불참했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후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굽신거린다며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적대 관계를 늘리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이 그젯밤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또 한 번 강제 해산했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이 불법 과잉 진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우박과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낙뢰 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어제 6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20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주최해온 행정안전부는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후원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10일 군부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기 위한 시민들의 항쟁이 시작돼 닷새간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농성투쟁을 기억하는 행사가 36년 뒤 같은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따갑고 맵고 쓰라린 추운 탓 속에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시민의 잔잔함이 생각납니다. 해마다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함께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어온 행정안전부는 불참했습니다.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민주열사 추모제 후원자 명단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올라간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기념사업회는 애초 보고받은 추모제 계획에 정권 퇴진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집행을 중단하고 해당 단체를 앞으로 3년간 지원 대상에서도 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그 단체들과 했던 바는 없고요. 당일날 이런 광고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늘 매해 해왔던 그 범국민 추모제 행사인데 저희 공모 사업의 요청으로 접수가 됐던 내용은 그 무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60 기념식 정부 불참에 도화선이 된 민주열사 추모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민주유공작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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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제 관계자는 정권 퇴진 구호는 기념사업회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거라며 행사가 끝난 뒤 알리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직 기념사업회에서 받은 지원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비 집행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특별 감사하겠다고 밝혀서 이번 60 기념식을 둘러싼 여지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 행사에 정부가 처음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6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공식적인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6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를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0 항쟁의 의미는 행사 참여 여부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옹졸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옹졸하고 잘못된 행동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후원한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민주라는 이름을 파는 세력이 있으며 한 번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과 그에 대한 정부의 초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오직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려 중국에 굽신거린다고 맹비난했고, 이 대표는 적대 관계를 늘리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외교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폭력을 만든 건 자리를 깔아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중국 앞에만 서면 왜 한없이 작아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문제인식의 중화사대주의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신봉하는 외교적 신념인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방한 것을 겨냥해 틈만 나면 호국 영웅들을 헐뜯고 비하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앞에서는 굽신거린다며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굴욕쯤은 괜찮다는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외교부 대응에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며 자신도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교는 싸우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거라며 중국과 적대 관계를 확대하는 게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꼬인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야당 대표를 집권 여당이 비난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중요한 건 민생과 안보, 국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대중 적자를 줄이고 평화의 위기, 대결의 고조 이런 문제들도 중국과 협력해서 완화하고 또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 외교 노선에 대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노선 차이가 고스란히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어지며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각종 외교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발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한미 밀착 외교를 겨냥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돌리며 내뱉은 경고성 발언입니다. 싱 대사의 도발적인 언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중 관계를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고비를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중한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있고 작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내부적인 어려움은 민심입니다.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한중 관계의 현 주소가 경색됐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중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저는 그 원인과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싱 대사의 발언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는 게 외교가 중론입니다. 싱 대사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말 그대로 대사이고 발언이 불러올 외교적 여파를 모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외교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베이징 본부하고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이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했다.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치우친 입장을 펼친다는 판단하에 공세적인 외교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중국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국이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비슷한 행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이다 못해 야당 대표를 관저로 불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관례를 어긴 것은 물론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늑대 전사를 뜻하는 이른바 중국의 전랑 외교 색채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 개선엔 여론의 반감을 사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노동단체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고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해산 명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야간 문화제가 3시간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이 이동시킨 지하철 서초역 앞에서 밤샘 노숙투쟁을 이어간 주최 측은 아침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화로운 문화제를 경찰이 멋대로 불법으로 결론 냈다고 질타했습니다.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명백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다시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도 강경합니다. 피켓을 들고 단체로 구호를 외친 만큼 문화제가 아니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금지된 집회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속노조의 1박 2일 문화제 때도 소음 문제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공권력 사이 팽팽한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고 경찰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서울 중구 도로에서 양 조합원을 기리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현 정권이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촛불 문화제 이후 경찰청까지 2km가량 행진한 노조는 청사 앞에서도 시위했지만 충돌 없이 자진 해산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적으로 설치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일이 있었죠. 추모를 위한 거리 분향소가 설치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때마다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건설노조는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기습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인데다 구청에서 요청도 받았다며 강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더 이상 충돌을 유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노조는 경찰은 법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서울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구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이후 매일 집회 신고 시간대에 맞춰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방식으로 임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바로 맞은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재작년 말 차려진 뒤 개고장을 받긴 했지만 철거 시도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또 서울 녹사평역에 세워졌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도 큰 마찰 없이 2달 동안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애도 분위기 있는데 거기 가서 행정력이 아무리 행정력이 우선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애도 기관의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설치물은 개고 등 절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똑같이 추모 목적의 분향소라고 해도
지자체와 경찰이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분향소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걸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제도나 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수기를 거치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분향소와 추모 감정은 무자르듯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토대로 이분법적인 존치와 철거 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노사정 탈퇴까지는 아니어서 파국은 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가 7년 5개월 만에 다시 노동기 없는 반쪽 자리로 남겨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호감에 맞선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다만 최악인 탈퇴 카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노정 간 협상의 여지가 생기나 싶었지만 노동부는 곧바로 금속노련 간부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고 사회적 대화는 정쟁이나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MG노조나 다른 개별 노조들과 대화를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고 이어진 건설노조 압수수색은 노동정책 원칙은 불법 시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정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목표로 했던 근로시간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나 여러 가지 드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약해졌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후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아직 탈퇴 카드를 꺼내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에도 정상 참여한 건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해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앞에 타협은 없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노정 간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맞는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 말에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다 또 피해 유형도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걸려오는 상담 전화로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우선순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곳에선 특별법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제공하는 금융,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등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이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해버려 계약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전세 보증보험이 된다는 그 명목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들어는 갔어요. 근데 그게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임대인이 죽어버려서 중단된 상태로 저희는 그렇게 끝났거든요. 전세금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까지. 급여 통장이 가압류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아기들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장 신청을 억지로 하게 된 건데 그게 피해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죠.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자료를 보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3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피해 인정 여부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피해 인정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우선 매수권은 법원에, 매입 임대주택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허그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적법성이나 절차적인 공정성보다는 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특별법 시행 첫날 하루에 접수된 피해 인정 신청 사례는 800건. 첫 피해자 인정 사례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타이완의 TSMC가 2나노미터 반도체 시범 생산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견제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후발주자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어서 파운드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즉 10억 분의 3미터 선폭의 파운드리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GA의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이 대응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하지만 타이완의 TSMC는 불과 6개월 만에 3나노 제품을 양산하며 따라왔습니다. 이어 두 회사는 2025년까지 2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기술 로드맵을 밝혔으나 TSMC가 최근 2나노 시제품 생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TSMC가 2나노 제품의 시범 생산 준비에 착수했으며 내년에 하려던 시제품 생산을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025년 2나노 생산을 계기로 TSMC를 따돌리고 파운드리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던 삼성전자로서 압박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두 회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59% 대 13%로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첨단 생산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서고 그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발 주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 파운드리 시장 복귀를 선언한 인텔은 내년 상반기 2나노, 하반기엔 1.8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팹리스 고객 대부분이 자국 업체란 점이 인텔의 장점입니다. 일본 역시 정부 지원 속에 소니와 키옥시아 등 8개 회사가 연합을 만들어 파운드리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미국 IBM과 2나노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해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나노 반도체는 3나노 제품보다 성능은 10에서 15% 개선되고 소비 전력은 25에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초미세 기술을 선점하려는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낙농가와 유업체가 올해 우유 원유값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사료값이 껑충 뛴 상황이 올해 반영돼야 해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르면 8월부터 인상 예정인데 각종 가공식품 가격까지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제곡물가가 급등해 젖소형 배합 사료 가격이 1kg에 평균 645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낙농가 경영난은 심화해 최근 2년간 폐업 가구가 300여 곳에 이르고 빚도 21%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가와 유업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국제곡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유 인상폭 결정의 근거는 통계청의 지난해 우유 생산비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1리터에 958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유 생산비 증가액의 70%는 사료비 증가에 따른 겁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올해는 원유 1리터당 69에서 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합니다. 1리터당 49원이었던 지난해 인상폭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제품은 물론 커피 음료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원유값 인상폭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원유값은 5%대 소폭 인상됐지만 흰우유 가격은 10%, 아이스크림은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유통과 가공 단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6년부터 5년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흰우유 가격에서 생산자 비중은 41%로 절반이 안 되고 유통이 35.6%, 가공업체는 23.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진율이 유통 쪽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원유 가격 연동제만 많이 말을 하는데 유통 쪽에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원유 가격 인상은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박 전 특검 본인까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침묵을 지켜오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청탁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가 이번 주 초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조사 시점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게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뒷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출자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데 맞춰 대장동 일당이 건넬 뒷돈의 규모도 50억 원 정도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 대가로 금품을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구체적으로 양 변호사가 컨소시엄 구성에 힘을 써주는 데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대장동 일당이 공통되게 진술하는 점을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다른 민간업자들과 달리 침묵을 지켜오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을 둘러싸고는 다른 연루 사건들과 진술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 씨 계좌로 입금된 5억 원도 일종의 뒷돈 담보장치 성격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 전 특검 기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 2차례 소환조사 때와 달리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 뒤 부랴부랴 박 전 특검부터 겨냥해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온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전혀 내비치지 않자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신당동 살인 전주환과 박사방 조주빈도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찍은 흉악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무표정한 얼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증명사진입니다. 그러나 정유정은 신상 공개 다음 날 검찰에 송치되며 모자를 푹 눌러 써서 현재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박사방 조주빈은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고유정은 재판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가렸고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기영도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상공개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지금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권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며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건데 현행법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최근 국회에서도 피의자 인상착의를 제대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무가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중형을 선고받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된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머그샷 공개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 공개 제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KTX역 선로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일 밤 9시쯤 KTX 신경주역 서울 방향 선로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cm에 이르는 돌덩이를 일부러 올려둔 혐의로 10대 A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CCTV로 영내를 감시하던 관제원이 A군이 돌덩이를 두는 장면을 발견해 즉시 돌을 치우면서 탈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을 제거하고 불과 몇 분 뒤 승객 110여 명이 탄 SRT 열차가 역을 통과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A군이 붙잡혔을 때 역무원들에게 일부러 선로 위에 돌을 올려놨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진 뜻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릴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40개 있는 의과대학에는 한 해 3,058명씩 입학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신입생 정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지 10번째 회의 만입니다. 정부는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추계,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최종 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300에서 500명 수준의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사협회는 이보다 적은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만 7천 명으로 추산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토대로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든 의대의 정원을 일정 비율씩 늘릴지 아니면 비수도권과 국공립대 위주로 늘릴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확대 말고도 다른 논의가 더 필요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사협회를 넘어 더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는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문의를 모시려 해도 오지 않는다. 농촌 오지병원이 아니라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의 일인데요. 연봉 10억 원을 조건으로 걸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남궁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봉 10억 원과 별도 인센티브, 여기에 숙소와 식대 제공까지. 청주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며 내건 조건입니다. 이 병원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지난달 2차례 채용에 나섰는데 지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의들의 지방병원 기피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의료원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석이 2달째 이어지는 등 의료 인력이 정원보다 10여 명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주의료원 역시 전문의 수가 정원보다 적습니다. 내년 5월 문을 여는 단양보건의료원도 5명 안팎의 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과 인프라 개선 없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 포함해서 원장님까지 이제 그 사방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좀 구인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오지 않고 있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은 충북을 비롯한 지방 의료 서비스 공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일단은 실마리를 풀어줘야지만 그 위험도가 높은 과에 대해서 청주 도심병원까지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북 지역 의대 정원은 30년째 89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의 학교 교과에는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190여 개 학교의 교과를 분석했더니 교과 10곳 가운데 2곳꼴로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한 여자 고등학교 교과입니다. 가사에는 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성편향적인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교과에서도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향기나 꽃송이, 순결과 아름다운 등으로 성편향적인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여성연구원이 도내 19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를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인 표현 등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노래를 사용하는 학교가 45군데로 전체 23%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5개 교와 남중 3개 교, 남녀공학 3개 교, 고등학교는 여학교 5곳과 남학교 2곳, 남녀공학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학교에서 이 같은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차별 표현과 단어는 여학생을 꽃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역군이나 건화, 협동 등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 표현도 수두룩했습니다. 교과에선 남학생의 사회적 역할로 자주적이고 도전, 능력 등 성취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학생은 배려나 나눔, 봉사, 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관행적인 성차별 표현이 담긴 교과를 사용하는 학교 대부분은 200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여학교의 교과에서 이 같은 성차별적 단어나 표현이 유독 두드러지면서 이들 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화엄사에서 요가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울산 방어진항에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축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화엄사. 경건할 것만 같은 경내마당이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양산을 한 뼘 그늘 삼아 매트 위에서 자세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요가 동작을 선보입니다. 오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는 요가 대축제가 천년고찰에서 열렸습니다. 요가가 인도에서 발생하셨고 불교도 인도에서 처음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의 선하고 요가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찰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과 도심을 떠나 얻은 맑은 공기를 더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마음의 정화,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게 저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항구인 울산 방어진항에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어진 축제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울산 동구 곳곳에 노래를 좀 한다는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 꾸미는 바다가요제. 친숙한 이웃이 뽐내는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면 박수가 절로 터집니다. 가족하고 같이 방어지 축제에 왔는데 어르신들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듣기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문턱으로 접어든 계절. 나들이 객들은 산에서 바다에서 각자 방식대로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YTN 시청자들이 제보해온 영상을 보면 어제 오후 3시 서울 연희동 일대 풍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과 이동면, 강원도 철원군 등에서도 강한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거센 비와 우박이 내렸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순창군 쌍지면에서도 엄지손톱만한 우박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와 대기가 불안정해진 상태라 당분간 국지성 소나기와 돌풍, 우박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진절리 설악해변에선 낙뢰 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6살 조모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고 43살 노모 씨도 의식 저하를 보이다 회복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경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상계동에 있는 2층 건물 옥탑방 지붕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m 길이의 구조물이 이웃집 2채를 덮쳐 에어컨 실외기와 창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제주도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한국항공공사 제주공항은 어젯밤 9시부터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일 때 발령되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서 도착 20편, 출발 14편 등 모두 34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새벽에 안개가 걷힐 걸로 예보돼 있어 아침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봄이 역사상 가장 더운 봄으로 기록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 동안 온열 질환자는 48명,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일 일찍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챙겨 체온을 낮추며 물을 자주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기구를 몸에 삽입해야 하는 내시경 검사일 텐데요.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장기 안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볼 수 있는 차세대 내시경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선 첫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고 국내 연구진도 수년 내 제품화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입이나 항문 등을 통해 장기 내부를 관찰하는 내시경 검사. 이물감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데 이 또한 검사 뒤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내시경입니다. 물과 함께 삼킨 알약 내시경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전송합니다. 의사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대로 알약이 외부 자석의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 상하 좌우 이동은 물론 360도로 회전도 합니다. 위출혈 환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주요 진단 부위의 95%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기존 내시경으로 의사가 내린 진단과 동일한 소견이 도출됐습니다. And patients generally all liked it, tolerated it well. It was not hard to swallow the capsule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Really needs to be retested at multiple sites and with a lot more people and with a lot more serious outcomes.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까지 마친 알약 내시경은 장기 내부 관찰은 물론 중요한 부가 기능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조직이나 미생물을 채취하거나 병변 의심 부위를 염색하고 필요한 곳에는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으로 제어를 해서 바늘이 돌출돼서 소화기관 표면 내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고 그 바늘을 다시 회수를 하면 다시 이제 캡슐 내로 그렇게 담아가지고 나오는.
현재 상용화된 알약 내시경은 장기 운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부위를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물감과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알약 내시경이 안전성과 진단 정확도를 검증해 차세대 내시경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어제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3개 현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며 폐로를 진행하면서 어업을 계속 양립해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자키 데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하는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자택인 마러라고에 보관해온 기밀 문서엔 미국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약점, 외국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반격 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게 형사 기소된 건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한 말을 삼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사 최종 책임자인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과 이번 사안으로 대화를 나누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장이 공개되자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소장 공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 속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4남매가 40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4남매 가운데 막내는 태어난 지 11달째 실종됐다가 밀림에서 첫 돌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발견 당시 누구의 도움 없이 생존해 있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남매는 지난달 1일 어른 3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콜롬비아 남부 솔라도 마을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른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 놀라셨죠? 현재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는 소나기 소식이 또 있습니다.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같은 지역이라도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